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이슈들이 너무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단기 리스크 대응 강도는 굉장히 세졌다. 그런데 이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한국 증시를 팔고 떠날 만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다. 오늘 팀장님께서 한담에 나오셔서 여러 증시도 점검해 주시고, 그리고 아마 잭슨홀 미팅 있었던 얘기도 좀 리뷰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또 미오더 다시 한번 박스권을 복귀했지만 기회는 있다라는 건데, 일단 8월 증시부터 벌써 이제 8월 오늘 31일인가요? 31일인가? 네, 이제 9월인데 정리 한번 해주신다면요. 예상하지 못했던 미국, 중국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아들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휘청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요 왼쪽 파란 점들은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거든요. 홍콩 증시가 엄청 많이 빠졌죠. 중국 부동산 위기가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신흥아시아,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 이와 더불어서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좀 버텨주는 듯 했지만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고, 그런 그림들이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면서, 거기다가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달러 같은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달러가 104포인트까지 넘어설 정도로 굉장히 강세를 이어가면서 전반적으로 취약한 그런 그림들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코스피도 피해갈 수는 없었죠. 코스피도 뭐 반등을 하긴 했지만 장중에 2480을 깨는 흐름들을 보였고, 어떻게 보면은 7월 26일 날 2차 전지가 좀 꺾였거든요. 그러면서 7월 말 8월 1일까지만 해도 반도체 그리고 인터넷 이런 쪽들이 움직이면서 2660을 가면서 야, 이러다가 진짜 2700 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이 중국, 미국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겹치면서 시장이 무너지다 보니까 또다시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좀 밀려나고, 이번에는 가장 소외됐다라고 하는 호텔 레저, 소매유통, 통신, 필수소비재, 화장품이요. 그냥 중국 소비주와 그리고 국내 내수주들이 좀 반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8월 18일이 코스피가 장중에 2480을 찍었던 때인데, 그때 이후 그러니까 반등을 했을 때 흐름들을 보면은 조선, 비철, 철강, 기계, 증권, 그동안 많이 빠졌던 코스피가 2480까지 가는 과정에서 좀 낙폭이 컸던 업종들이 반등을 했고, 반도체는 이런 과정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주도주가 올라올 만한 시점에 눌려버렸고, 그리고 대외 악재들에 의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을 본다면은 되게 특이하게도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화학, 철강, IT 가전, 자동차, 기계 같은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뭐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 자동차를 샀다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기관은 굉장히 많이 팔았거든요. 3조 1000억을 팔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팔았냐? 외국인은 가만히 있는데 왜 기관이 팔았냐? 외국인은 코스피 전체로 보면은 현물 시장 7천억밖에 안 팔았는데 선물을 월 중에는 3조 3천억까지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을 파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와서 이런 수급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외 악재들이 불거지고 중첩되면서 시장은 뭐 장중에 2480까지 깨는 그림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는 불확실성이 좀 진정되면서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님께서 지난번에 8월 강세 좀 예상해 주셨던 것 같은데 레벨이 조금은 다운된 것 같아요. 코스피 앞으로 경로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진짜 8월 18일, 19일, 20일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여기서 조금만 위로 움직이면은 와장창 무너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좀 꺾여 내려가면 그래도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림이다라고 봤는데, 다행히 뭐 정신없이 올라가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 반등을 하긴 했었는데 다시금 좀 꺾여 내려가는 그림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104포인트를 넘나들다가 다시 103포인트대로 들어왔던 그림들, 그런 과정에서 660포인트 정도에서 글로벌 증시도 지지를 받고 68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최악의 상황에서 좀 벗어났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그럼 코스피는 어떤가? 코스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던 2480을 지켜냈어요. 장중에 지켜내면서 장대 양봉을 기록했고 최근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또 하나 포인트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중요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540, 2550을 오늘 넘어섰거든요. 그런데 힘이 세지 못해요. 오늘도 음봉이 나오면서 조금은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된다면은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반등을 해서 2570을 넘나들고 있는데 다시금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9월 중후반까지는 좀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2650, 2700선 근접한 수준까지 반등 시도가 이어지고, 뭐 10월, 11월 달에 좀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2024년 상승을 위한 좀 등락 과정이다. 그러니까 앞서 맨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거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제 예상이 틀려서 여기까지 반등을 했다가 와장창 또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면은 연말까지는 좀 쉬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여기 박스권이 있다 하더라도 2500, 2600을 가는 그림이라기보다는 2500에 저항받고 2400선 박스권, 그러니까 또 다시 레벨 다운된 박스권 등락을 보이다가 이제 연말로 가면서 조금씩 위쪽으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요 위에 있는 가능성, 이번에도 2480을 지지했던 것들, 그런 그림을 본다면 뭐 짧게 본다면은 등락은 있겠지만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기회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요 그림을 한 8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이 가능성 좀 20%, 아직까지 좀 굉장히 낮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은 아래랑 위에 중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위에 쪽 을 여전히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만약에 펀더멘탈 한국 경기가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 밑에 그림이 더 확실히 확률이 높겠죠. 근데 지금 뭐 OECD 경기선행지수, 통계청 경기선행지수, 뭐 제조업지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닥을 통과하는 그림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런 그림이 있다면 불안정한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2480, 200일 이동평균선,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인 2480 언더슈팅이 있다 하더라도 2450을 깨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는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 2550선에서 지지력, 그러니까 2550, 70에서 등락을 보이다가 탕 튀는 그림이 나오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려드린 이유는 이번 주, 다음 주 지나면서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등락이 있을 거고, 만약에 2500선을 위협하는 그림이 나오면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씩 좀 짚어보면 채권금리 10년물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약간 꺾인 것 같기도 그쵸. 한데요. 최근 좀 다행히 꺾이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금리가 많이 올랐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오르는 금리는 2년물입니다. 근데 2년물은 최근에서야 조금 올랐지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왜 그렇게 봤냐면은 지금까지 10년물 국채금리도 통화정책에 대한 흐름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요 왼쪽 그림이 뭐냐면 연방금리 선물 6개월이라 그래서 지금부터 6개월 뒤에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시장의 컨센서스거든요. 자, 똑같이 흘러갑니다. 금리 인상을 많이 할 것 같아 라고 하면 팡 튀고, 아니야 적게 할 것 같아 그러면 팍 떨어지고, 이 등락과 똑같이 가다가 7월 달부터, 그러니까 6월 FMC 이후에는 이게 멈춰 있었어요. 10년물은 혼자 올라갔죠. 그러면 왜 이게 올라갔을까? 첫 번째 이유는 요 보시는 것처럼 GDP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많이 상향이 됐어요. 경제표들이 워낙 잘 나왔고 경기가 괜찮을 것 같아. 모멘텀이 강해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6월 말 7월 초만 해도 1.3%였던 GDP 성장률 전망이 2%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쫙 10년물을 끌어올렸거든요.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가 오르는 건 되게 시장이 좋은 뉴스인데 왜 시장이 불안정하게 받아들였을까? 올라가는 거는 천천히 올라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 확 속도를 더해준 게 요 그림이에요. 미국 재무부에서 3분기에 국채를 발행합니다. 왜냐면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부채 한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재무부는 이제 돈을 만들어서 월급도 줘야 되고, 공무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공장도 짓고, 뭐 도로 놓고 해야 되겠죠.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부채 한도 협상 전까지는 거의 재무부 현금이 바닥이었거든요. 이걸 채워넣기 위해서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2분기까지는 3분기에는 7,260억 달러 정도 할 거야 라고 했던 걸 8월 초에, 그러니까 8월 초부터 시장이 막 불안정했는데 8월 초에 생각해보니까 1조 달러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 단기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중장기 10년물 정도를 좀 많이 발행할 거야 라고 하면서 공급이, 그러니까 발행이 많아진다는 의미는 공급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괜찮다 플러스 수급이 불안하다, 이 두 가지가 10년물 국채금리를 굉장히 띄웠던 그림인데,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수급에 대한 불안감들은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 6월달 계획이고요, 6월달 실질적인 발행이고요, 7월달 계획이고 7월달 실질적인 발행입니다. 뭐든지 그렇지만 계획대로 되는 건 많지 않죠. 그래서 저는 공포심리는 굉장히 극도로 들어왔지만 실질적으로 10년물을 엄청나게 발행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만들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경기가 좋아서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건 맞는데 여기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려면 경기가 계속 좋다라는 그림이 나와야 돼요. 근데 요 밑에 그림 GDP 성장을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전년 대비고 회색이 전분기 대비인데요. 보시면은 2분기를 기점으로 둔화되는 사이클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금리 경로를 본다면 2분기까지
최근까지 좀 경제 성장 전망치 올라오면서 올라왔지만 향후 흐름들은 우하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가 굉장히 견조하고 단단한 건 맞지만 그래도 경기 방향성을 봤을 때는 내년 1분기까지는 경기 둔화 사이클, 그로 인한 채권금리의 하방 압력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달러는요? 달러도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한때는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서 와, 이제 100포인트 밑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몇 주 연속 올라가면서 104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었죠. 근데 저는 104포인트는 넘지 못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104포인트 레벨이 이번 5월, 6월 초 레벨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항대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표들을 보면은 하락 다이버전스라 해서 지수, 가격은 올라오지만 시그널은 좀 하방 압력이 커지는 그림이 나와서 저는 104포인트대가 정점이고 이제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럼 왜 지금 달러가 좀처럼 강세가 멈추지 않는가라는 그림 보면은 요 그림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GDP 성장률이 많이 상향 조정됐는데 이게 2%까지 올라왔어요. 중국하고 홍콩을 제외하고는 뭐 어떤 나라보다도 미국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를 가는 힘은 좀 아직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이번에 부스터를 달아준 것은 자, 여기 분기별 GDP 성장률인데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미국은. 근데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에 54%, 57%를 차지하는 유럽은 떨어졌어요. 유로존은 약해지고 미국은 강해지다 보니까 달러가 굉장히 센 그림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최근까지 달러가 강세가 압력이 컸는데 이게 지속되려면 앞서 채권과 마찬가지로 경기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미국이 압도하는 힘을 보여줄 거다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서도 분기별로 보면 3분기는 2.1, 1.5, 0.9, 0.5 경기가 좀 둔화되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GDP 성장률 전망은 올라왔는데 유럽은 꺾여서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렸는데 큰 흐름을 보면 지금부터는 달러는 더 강해지긴 좀 어려워요. 요 파란색이 뭐냐면은 미국하고 유로존 GDP 성장률 격차인데 3분기까지는 거의 플랫한 그림이에요. 그리고 회색을 보면 기준금리 격차인데 이것도 플랫해졌어요. 그러니까 등락을 보이는 와중에 더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최근까지 막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자, 4분기부터 보면 GDP 성장률 격차가 1.8에서 0.9, 0.1 마이너스. 유럽이 좀 더 GDP 성장률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내년엔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격차도 1.3을 기점으로 1.1, 0.7, 0.5. 그러니까 기준금리 격차도 미국과 유럽이 좁혀지면서 지금은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내년 말까지 봤을 때 달러는 더 강세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약세로 가면서 저는 내년쯤에는 1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들을 그러니까 올해 말이나 내년쯤 보면은 100포인트 밑으로 나가는 그림들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고민을 하다 보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bad is good. 원래는 경제지표가 좋으면 좋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채권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고 달러 인덱스 너무 많이 올라서 앞으로는 경제지표가 좀 안 좋으면 시장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채권금리가 좀 꺾이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좀 꺾일 테니까요. 특히 신흥국, 신흥아시아 쪽이 좋을 텐데 일단 당분간은 좀 더 그런 그림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0년물 국채금리가 8월 23일 날 꺾였는데 그 꺾인 시점이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미국 PMI가 예상보다 나빠 라고 하면서 꺾였고 8월 29일 미국 시간으로 8월 29일에 달러 인덱스랑 채권금리가 훅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고용지표가 좀 부진하게 나왔고 또 하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쇼크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지표가 나쁘니까 채권금리와 달러가 떨어지면서 증시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고공행진 중이라서 저는 경제지표가 좀 다소 부진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시장에 좀 안도감을 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GDP는 계속 뭐 좀 좋은 그림이잖아요. 네, 5%대죠. 네. 그리고 한국은 좀 낮아지고 있는데 낮아지고 있죠. 이 이후에 이제 PPT에서도 뭐 중국과 네. 이제 한국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하겠지만 중국은 요즘에 뭐 여러 가지 부동산 파산도 있고 한데 이게 앞으로도 괜찮게 나오는 건지랑 한국은 이건 좀 언제쯤 바닥을 찍는 건가요?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지금 바닥권에 있는 건 맞고 바닥을 통과하는 건 맞아요. 3분기, 4분기 회복 속도가 어떻게 될지는 좀 퀘스천 마크로 남아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생각했던 것보다 수출이 좀처럼 돌지를 못하고 있어요. 전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이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다 보니까 원래 예상은 3분기부터는 플러스 반전하면서 올라갈 거야 하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10%대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딱 기로에 서 있어요. 5%대로 성장할 것인가? 그 밑으로 갈 것인가? 그건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7월 경제지표의 첫 단추, 그러니까 3분기를 시작하는 7월 경제지표 첫 단추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아직까지 경기 부양 정책이 있는데
8월 지표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5% 성장에 대한 기대는 좀 접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채권 금리와 달러 하향 안정세 보이면 미국 증시도 반등 좀 더 이어가는 건가요? 네, 미국 증시도 뭐 이미 반등을 하고 있죠. 제가 지난달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S&P 500은 4,650, 나스닥은 14,600을 넘서지 못할 거고 4,300선, 13,200선까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딱 지지받고 반등을 하고는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끝났냐? 조정이 끝났냐?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거냐? 그러긴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변화는 있지만 일단은 채권 레벨은 높고 달러 레벨은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지표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하락 다이버전스, 주가는 올라왔지만 보조 지표들은 좀 떨어지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연말까지 좀 박스권 등락 많이 올라가 봐야 4,600선 그리고 4,400선, 4,600선 요 박스권 등락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 반등한 이유는 부정받았던 이유 그리고 최근 반등하는 이유를 보면은 일단은 과열이었던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쿨다운 됐거든요. 이게 강세 전망, 약세 전망 스프레드가 역사적 고점권에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반전을 했고 저 이런 그림 처음 봤거든요. Fear and Greed 인덱스가 보통은 요래요. 올라가면 픽 찍고 떨어지고 팍 찍고 떨어지는데 두 달 동안 위에서 이렇게 움직일 뿐이었다가 최근 50 밑으로 내려가면서 좀 중립 수준으로 와서 심리적인 과열, 투자 심리의 과열은 조금 진정되고 좀 중립 수준까지 와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단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가 0.8을 찍고 꺾여서 지금부터는 단기적으로 좀 반등 시도가 좀 이어질 수 있다. 여기까지 내려오는 동안 반등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왜 상단이 막혔다고 하냐? 여기 보시면 중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라는 게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기 흐름은 좀 리스크 오프 시그널이 좀 아직 남아있습니다 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있고 단기 시그널은 아직까지 당분간은 리스크 온 시그널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두 개가 충돌하고 있어서 상단은 좀 막히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반등하더라도 여기서 뚫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반등했다가 좀 다시 밀려나는 이런 그림들을 열어놓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중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중국 경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많이 불안하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건가요? 불안하죠. 저도 7월 달에는 경제지표들이 좀 좋을 거라고 반등할 거라고 봤었는데 그리고 컨센서스도 되게 좋게 나왔었어요. 여기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을 보시면 산업 생산 예상치는 4.2 정도였고요. 소매 판매 예상치는 4%대였어요. 근데 이게 3.7, 2.5가 나온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불안정하고 불안하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올해 연간 GDP 성장 전망이 아직 5.2%인데 이번 향후 8월, 9월 지표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소매 판매가 7월 한 달에 2.5입니다. 근데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이 4.6인데 소매 판매가 예상치가 5.7이에요. 절반도 안 되죠. 이 정도 숫자가 나오면은 5% 성장 절대 못 합니다. 그리고 소매 판매는 예상치가 4.5예요. 3.7 좀 낮죠. 그래서 8월 달부터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면 자칫하면 요 경기는 그래도 회복이야. 5% 성장은 할 거야 라는 기대가 꺾여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최근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경기 부양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런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이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그림은 요 쇼크가 나왔을 때 주식시장은 크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여기 글도 적었는데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8월 15일 날 이 지표가 발표됐는데 마이너스 0.07밖에 안 빠졌거든요. 이상하다. 경제지표가 너무 나쁘다고 했는데 왜 증시는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아까 보여드렸던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 이게 155였던 게 마이너스 90까지 갔다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너무 나쁜 경제지표들이 나오면서 경기는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이 시장에 이미 많이 반영되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7월 말을 기점으로 중앙정치국회의에서 경기 부양 의지를 보여주고 실질적인 경기 부양 정책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경기 부양 정책이 들어오고 있구나.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를 하는 거죠. 그냥 경기 쇼크를 경기 부양 기대가 좀 받쳐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는 금융시장, 10년물 채권금리, 달러 인덱스, 미국 증시 이런 것들이 되게 기로에 놓여 있다가 좀 안정세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중국 경제가 좀 기로에 놓여 있다. 5% 성장을 유지할지 아니면 그 밑으로 갈지. 그래서 8월 경제 지표가 좀 확인해야 되는 중요한 변수다. 근데 아직까지 컨센서스가 나오지 않아서 그런 전망치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나 뭐 사이트에서 아마 8월 초중반을 지나면 8월 10며칠 날 발표되거든요. 그때를 지나면은 컨센서스가 나올 테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잠잠할 만하면 반복되는 미국이 아닌 중국의 부동산 위기. 이번에는 좀 무난히 넘어가나요? 저번에가 헝다였고 이번에는 딴 데죠. 벽계원, 컨트리 가든이라고 하는 기업인데 그런데 요거 하나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중국 부동산 위기가 왜 계속적으로 반복될까요? 우리나라처럼 경영을 하다 잘못돼서 위기가 발생할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하나 힌트를 드리면은 여기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옐로우, 그린, 옐로우, 레드. 이게 왜 나눠졌냐면 중국 정부가 매긴 거예요. 2020년 8월 기점으로 세 가지 레드라인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 정부 주도하에 부동산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천명을 했어요. 구조조정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협화음, 삐그덕대는 모습들, 일시적인 튀는 그림들, 이런 것들이 헝다, 완다, 벽개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충격이 좀 컸던 거는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와, 판매 면적이 중국 1위인 기업이 디폴트 난데? 라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재밌는 그림 중 하나는 판매 면적은 1위예요. 근데 단가를 한번 보시죠. 단가는 거의 꼴찌예요. 근데 그러게요. 무슨 말이냐면 중소, 저기 시골, 가격이 싼 데에다가 거의 물량 공세 같이 했던 거예요. 이 벽개원이라는 데가. 근데 부동산 경기를 보면 삼선이 2020년 초부터 최근까지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물량 공세라는 것들이 이제 전반적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버티지 못한 거죠. 그런 영향으로 벽개원은 옐로우 등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판매 면적은 마이너스 33% 감소했고요. 금액도 마이너스 35% 감소했어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막 경영이 어려워진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 그린 등급이에요. 그린 등급. 마이너스 한 자리, 플러스 두 자리 숫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구조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 등급을 매긴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별화가 된다는 그림이겠죠. 일련의 사태들이 다 이런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뱅크도 그렇고, 한국의 새마을금고 사태도 그렇고, 이번에 벽개원 사태도 그렇고, 취약한 기업들이 문제가 있었던 기업들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디폴트가 나고 위기를 발생시키지만, 그런 흐름들이 이런 그린 등급, 한국 같은 경우도 시중은행,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은행들로까지 확산되지 않는다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번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요즘 많이 기자분들이나 다른 분들한테 많이 질문 드리는데, 벽개원이 판매 면적이 중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 전체 판매 면적 중에 몇 %를 차지할까요? 벽개원이라는 데가 1위예요. 1위면 20%는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로. 모든 분들이 되게 보수적으로 보는 분이 10%. 보통 20, 30% 하는 거 아니에요? 1위니까. 1위니까. 우리나라 생각을 그렇게 했는데 1위 기업인데 2.7%예요. 엄청나죠? 되게 이상하죠? 2, 3위가 2%대고 3위, 4, 5위가 1%대고 나머지는 0%대예요. 자, 이거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겠죠? 너무 많다. 0.1%대 기업들이 여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컨트롤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등급을 매겨서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얘가 벽개원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전체 판매,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0%다 보니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충격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하는 거는 벽개원이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기업들, 특히 그린 등급을 받았던 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을 막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이번에도 대출유대금리를 1년물은 내렸는데 5년물은 동결시켰거든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건 5년물입니다. 근데 그거는 동결시키고 왜 1년물을 내리냐? 야, 부동산이 문제면은 5년물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5년물을 안 내린 이유는 구조조정 계속한다. 자칫해서 주택시장을 부양시키면은 저 밑에 있는 레드 등급들까지 살아날 거잖아요. 그거는 못 보겠다. 대신에 단기 유동성을 풀어서 벽개원의 사태들이 여기 2, 3, 4, 5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철저히 막겠다라는 의지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긴 하고 불안정이 높아지긴 했지만, 벽개원 사태로 인해서, 컨트리 가든 사태로 인해서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오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고 중국 경기가 엄청 충격을 받고 그러지 않을 것 같다. 너무 공포심이 좀 과도했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CDS가 반등을 했지만 올해 고점은 못 넘었어요. 그리고 이머징 CDS는 반등을 해봤자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달러 대비 위안화 약세한 건데요. 이게 8월 들어서 이게 플랫해요. 멈춰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 IMF 같다라고 하면은 원달러율 대폭등을 했겠죠. 진짜로 중국 위기가 현실화된다. 위안화 지금 7.3에 있으면 안 됩니다. 7.4, 7.5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 공포심리를 조장하는, 자극하는 할 만한 이슈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 이슈들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나오긴 했지만, 글로벌 플레이어들은 그 정도는 아니야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부동산 위기가 반복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당장 금융위기, 중국 경기 침체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그린 등급으로까지 앞서 보여드렸던 단단한 기업들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시그널이 조금이라도 감지되면 그때는 리스크 강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이게 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아직은 아니구나, 지금은 너무 공포가 과도했구나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부동산 뭐 1위 기업이 파산한다면서 이제 큰일 났다고 했는데 그 속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면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셨던 것처럼 위안화는 좀 여기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7.3 위안을 확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간을 두고 7.1, 7.0 지지력 테스트 할 수 있고, 원달러율도 뭐 정신없이 올라갔죠 혼자. 그러다가 1345원을, 그러니까 올해 고점을 정점으로 살짝 꺾였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1300원 지지력 테스트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하면서 올해 말쯤에는 1250원대 좀 내려간다면 1210원대까지 좀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앞서 보여드렸던 10년물 국채금리, 달러, 그리고 위안화, 원화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보다 더 나쁜 그림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그림을 열어놓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위안화랑 원달러 환율도 얘기해 주는데 그러면 이제 코스피 시장 외국인 수급은 좀 좋아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뭐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좀 내려가게 되면 수급은 좀 풀리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것처럼 외국인은 현물을 안 팔았어요. 거의 7천억밖에 안 팔았거든요. 만약 이런 위기가 있었다면, 진짜로 큰 위기라고 한다면 팔고 떠났어야겠죠. 근데 외국인은 오히려 누적 순매수를 보면 마이너스 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폭을 줄이고 있어요. 문제가 되었던 거는 이 선물 매도예요. 선물이 고점 대비 한 5조 이상 팔았고, 뭐 한 달에만 3조 6천억을 팔았던 건데, 자, 이것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리뷰 차트에서 금융투자 기관 쪽에서 3조 이상 매도가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그림을 놓고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일단은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이슈들이 너무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단기 리스크 대응 강도는 굉장히 세졌다. 그런데 이 리스크로 인해서 외국인 입장에서도 이 리스크로 인해서 한국 증시를 팔고 떠날 만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최근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매수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보유 비중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플랫한 그림이라서 저는 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보냐면 한국 증시 매력도가 꺾인 건 아닙니다. 12개월 선행 EPS 상대 강도가 쭉 떨어지는 게 3월 말의 기점으로 올라오는 그림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PER 상대 강도도 떨어지는 그림이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고, 자, 여기서 관건은 달러 인덱스, 달러 대비 원화 약세 강도가 쫙 치고 올라가는 게 꺾였어요. 그래서 이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재밌는 그림은 요게 2020년 이후 고점에 들어가면 외국인이 원달러니 더 올라도 계속 삽니다. 이때도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는데 외국인이 이때부터 계속 사기 시작했고요. 왜냐면은 이 정도 레벨이면 확률적으로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구간이라서 외국인은 매집을 하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는 팔다가 이게 고점을 돌파하니까 그때부터 사기 시작했고 이게 꺾여 내려오니까 더 적극적으로 샀거든요. 이런 그림들이 이번에도 또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은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은 뭐 7월 이후 그리고 2차 전지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된 이후 뭘 샀나 보면은 반도체, 조선 최근 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건설, 증권 최근 반등을 하고 있는 업종들, 그리고 자동차도 꾸준히 사고 있고, 이런 외국인 수급이 차별적으로 들어오는 업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은 9월 달에는 좀 수익을 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8월에 코스피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 크게 흔들었던 변수, 불확실성 요인들은 조금 뭐 진정된다고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반등 요인은요? 반등 요인은 뭐 찾아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한국 수출 안 좋다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8월 달 수출 기준으로 10일, 20일까지 수출 증가를 보면 마이너스 16%대예요. 다행인 점은,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은 지금 블룸버그 전망치가 들어오는 게 조금씩 상향 조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전체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16%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 10% 초반대 정도일 것 같아 라는 전망치가 들어오고 있고, 이 전망치가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계절성이 좀 빨리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랑 중국 때문에 한국 수출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은 좀 성격이 달라요. 자, 7월 대비 8월 수출 금액을 보면은 반도체, 석유 제품, 무선 통신기, 핸드폰은 증가를 했어요. 중국도 그냥 조금 떨어졌을 뿐이에요. 문제는 자동차,
미국 수출이 많이 줄었어요. 한 달 동안에.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라도 앞서 bad is good 국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그림을 보고서는 미국 수요나 소비가 조금 불안정해지는 거 아닌가? 그러면 8월 경제 지표들은 좀 예상보다 나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게 나쁘면은 별로 안 좋으니까 시장이 별로 안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1일부터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을 보면 반도체는 올해 최고치 근접한 수준이고 핸드폰은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잘 버티고 있고 미국이 좀 문제긴 하지만 반도체, 핸드폰, 중국은 잘 버티고 있다 라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반도체, IT, 그리고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 관련주 이런 쪽들은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만 좋고 나머지 안 좋을까 라고 보시면은 일단은 증시는 주식시장이거든요. 코스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게 꺾여 내려가고 있다는 건데 일평균 수출 금액이 꺾여 내려오고 있고 지금 아마 8월달은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그럼 이 괴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정한 흐름 보일 수 있는데 이건 계절성입니다. 계절성. 이 회색이 올해 일평균 수출 금액이고요. 파란색이 15년부터 22년까지 평균인데 보시면은 4월 달에 한번 출렁입니다. 왜냐면 반도체 수요가 쭉 꺾이는 시점이라서 계절성이 있어서. 그러다 5, 6월 달에 반등하다가 7, 8월 달에 또 꺾여요. 파란색을 보시면 5, 6월 달에 좀 좋다가 7, 8월 달에 꺾이죠. 이거는 뭐 여름 휴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7, 8월 달에 좀 꺾였다. 재밌는 그림 9월 달에 튑니다. 9월 달에 왜 튈까? 보통 9월 말 10월 중에 한국으로는 추석. 중국으로는 국경절. 그 수요가 먼저 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그때 소비가 워낙 많이 펼쳐지니까 그에 앞서서 재고를 쌓아놓고 그거를 막 팔아야 되겠죠. 물량을 확보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아까 10일, 20일까지 수출이 마이너스 16%였는데 월말까지 수출은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오는 것도 이번에 추석이 좀 빨라요. 9월 말이거든요. 추석이 빨라진 만큼 재고 축적 수요들이 좀 빠르게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9월 11일 날에는 9월 10일까지 수출이 발표되고요. 9월 21일 날은 9월 20일까지 수출이 발표되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때 수출 금액이든 수출 증가율이 팡 튀는 그림이 나오면은 그때마다 시장은 조금 안정을 찾고 좀 반등 시도를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게 조금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중국에는 또 낮은 물가, 미국은 높은 물가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곧 있으면 9월에 또 중순인가요? 9월 20일입니다. 네. FOMC 어떻게 보시나요? 어디는 물가가 낮아서 큰일이고 어디서 물가가 안 낮아서 큰일이고 모든 게 문제인 것 같긴 하고요. 그렇긴 하죠. 근데 보시면은 지금 미국, 중국 CPI가 마이너스 반전을 하면서 이거 파란색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반전을 하면서 디플레이션이다 라고 하는 뭐 걱정들이 굉장히 커졌죠. 그럴 가능성도 있긴 한데 21년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잘 넘어갔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PPI인 것 같아요. 생산자 물가.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가 좀 선행하기 때문에 요 PPI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은 다행히 마이너스 폭을 좀 줄였거든요. 7월 달에 8월 달에 더 줄여서 또는 이게 플러스 반전하게 되면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구나, 일시적이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은 헷갈려요, 솔직히. 아직까지 8월 CPI 컨센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블룸버그나 이런 컨센서스 전망치가. 근데 클리블랜드 연은에서 인플레이션 나오가 업데이트 되는데, 자, 헤드라인 CPI는 3.2에서 3.8 팡 튑니다. 코어 CPI는 4.7에서 4.46 내려가요. 떨어지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은 파월 연준 의장이 코어 물가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핵심 변수는 요 코어 물가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데 두되 시장에 얼마나 긍정적인 반응을 줄까 여부는 반등하는 강도가 3.2에서 3.8이 아니라 3.6, 3.5 정도가 되면 시장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일단은 코어 CPI가 떨어지는 그림이라서 시장에서 충격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럼 9월 FOMC는 어떻게 될까? 일단은 9월 달엔 동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우스에서는 금리 인상 없다 더 이상 많은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불안불안하죠. 11월인가 12월에 한 번 더 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특히 요 밑에 그림이 위에 그림은 9월 FOMC에서 기준금리 컨센인데요. 80%를 잘 안 깨요. 그러니까 9월 달엔 금리 동결할 것 같고 11월 달에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금리 인상 확률이고요. 회색이 금리 동결 확률인데 잭슨 미팅 이후에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경기지표가 나오면 이게 확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9월 FOMC가 9월 20일 날이 있는데 그 전까지 경제지표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등락은 불가피하다. 자, 그러면은 9월 FOMC에서도 중요한 변수는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줄까 말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점도표예요. 6월 달에
점도표를 23년 점도표를 5.6으로 올려놨거든요. 이게 5.7 정도만 올라가도 11월 달에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멈춰 있거나 더 올리지 않으면은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하겠죠. 왜냐면은 이미 시장에서는 5.5 정도는 다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이 5.5라는 거는 굴먹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전망한 건데 한때는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9월 달에는 안 하겠지만 11월 달에 한 번 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점도표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시장에서는 되게 불안해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서도 점도표인데요. 지금은 24년에는 100bp, 25년에는 120bp 금리 인한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이걸 안 건드리고 이거를 올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좀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에는 3월 달부터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들어온 상황이라서, 첫 번째로는 23년 점도표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는가? 두 번째로는 24년, 25년 금리 인하 폭이 100bp, 120bp인데 이게 좁혀지는지 여부를 좀 눈여겨보시면은 9월 FOMC 흐름들을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GDP 성장률은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은 좀 떨어뜨리면서 경기는 굉장히 괜찮다라는 시그널을 던져주고 말로만 되게 매파적으로 하지 않을까? 점도표를 올려버리면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월 연준의장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본다 하더라도 좀 당황스러운 거는 뭐 실시간 라이브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이제 8월 CPI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거라서 코어 CPI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CPI가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반등폭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 확인하고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